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이종건 평론가 장성철 공동대표 소장 김상현 평론가 3타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문자를 하나 소개해드려야 돼 지금. 랜디오님 이분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다 알아요. 오로지 새싹만 신경 쓰는 더러운 세상. 이분은 정치쇼를 오래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중도표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돼요. 집토끼는 없었지 찍습니다. 예, 뭐 랜디오님이 뭐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전화 왔는데 뭐 땀프로 얘기하실 거야?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싹 청취자 산토끼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다. 이 선거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PD는 너무 착해. 예, 커피를 드린답니다. 예, 랜더님께 커피 드려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 집토끼가 가끔 이제 들썩할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찍을 줄 알아? 뭐 이러면 또 저희가 또 표심을 잡으러 가야 돼요. 지식 결집. 지식 결집.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호남 가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대구 가고 이런 거랑 박근혜 비슷한 대통령 거. 만나고. 예, 커피 드릴게요, 랜디오님. 이혜경님 골수배 출전 여의도 타짜 최고입니다. 이분은 너무 당연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로 커피 안 드려. 예. 당연히 드려? 예, 드리세요. 드릴게요. 예. 허수영님, 요 분이 고수시네. 타짜를 듣다 보면 DMZ가 생각나고 DMZ를 듣다 보면 타짜가 생각나는 헤어날 수 없는 정치쇼의 듬. 이분이 고수셔.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드는. 예. 허수영님 커피 당첨. 여의도로. 예, 여의도로. 이분은 당의 전략을 짜셔야 될 분인데. 자, 어쨌든 커피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죠. 어제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8시 반에 뭐 네.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다들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국회 본원 세종시 이전 요 얘기를 던졌습니다. 일단 언론의 평가는 세종시로 가니까 충청 표지를 잡는다. 여의도는 고도 제한을 없애서 맨하탄처럼 개발한다고 하니까 서울 표심을 잡는다. 그리고 정치개혁 이슈를 던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3타짜 이야기 좀 들어보죠. 누구부터 할까요? 김타짜? 뭐 나름의 승부수라고 아이디어를 짜낸 것 같아요. 근데 진단한 거와 처방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단을 우리가 해보면 해답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해답은 용산에 있는데 예? 왜 세종을 얘기하는지 좀 답답했다고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뭐 그러니까 뭐 일단은 박수 쳐드리고 일단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이제 의도가 저는 이렇게 깔려있다. 생각하는 거죠. 손발이 묶여 있는데 예. 손발이 묶여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은 못 내리니까 그 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충청권이 심상치 않잖아요. 충청권 표심도 좀 잡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이게 만약에 그 이후로 이렇게 파장 효과가 있는 이슈들이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공공기관들이 가면 사실은 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이나 검찰청 빠져나간 데는 뭐 주거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잘했다고 보고 우리 민주당이 먼저 이거를 이슈를 선점하고 끌고 왔던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뭐든지 성과를 내면은요. 그때의 정권을 책임졌던 사람 최고 책임자의 몫으로 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제가 뭐 보좌관 오래 해봤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거의 다 했거든요. 그거 다 국회의원 몫이 국회의원의 성과예요. 뭘 했어요? 얘기해봐요. 억울하면 배지를 달어. 아니야. 억울하면 대선을 이겨. 전혀 이거구나 억울하지 그러니까. 않고 뭐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가증스럽네요. 가증스러워.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타짜 민주당 책임 20년 책임 당원이 김타짜는 권리당원이구나. 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이 타짜는 어떻습니까?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인데 지금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뭐 이기고 끝나든 지도 끝나든 계속 파울볼이에요. 계속 파울볼. 그럼 경기는 계속 지속됐잖아요. 지금 안타 하나 때렸어요. 그러니까 출루가 전혀 없이 득점이 됐냐 안 됐냐는 후속타가 중요한데 그럼 말루에서 무슨 적시타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 어쨌든 출루 없었어요. 루상에. 근데 지금 안타 때려서 출루에 갔다. 그럼 그다음 후속타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였던 생각이에요. 세계가 지금 정치개혁과 지역균형 발전과 그다음에 서울 발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정치개혁 문제는 캐치프레이즈 좋아요. 4, 5, 10일이면 여의도 정치 끝내겠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로 상징되는
저 앙샹 레짐 그러니까 옛날 그런 구태 이거를 만약에 공간을 바꿔서 세종 정치는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분위기 좋거든요. 자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소구력이고 마지막으로 충청 표심. 서울 발전은 타기층 확실하게 타기층인데 충청 표심은 큰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분원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부지의 3배 정도의 어떤 땅 거의 다 매입됐고 2030년까지 거기 분원이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11개 상임위가 가고 그다음 도서관 가고 입법조사차 가고 거기까지는 다 돼 있는 건데 이왕이면 다 가자. 비효율이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자 이런 어떤 방향을 확실히 바꾼 건데 더 중요한 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바로 반응했어요. 어디 마포, 용산, 동작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에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의도 때문에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 시장이랑? 이거는 지금 준비돼 있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저께 바로 집무실 얘기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그거 이러이러한 플랜이 있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빠져나간 그 국회의사당 자리에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바로 나왔죠. 마포에도 뭐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마포, 용산, 동작이 바로 고도 제한에 그러니까 여의도 고도 제한에 풀려서 영향력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출루했다의 의미는 확실하다. 일단 당과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시와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통해서 준비가 된 거다. 준비가 된 거죠. 근데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잘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기서 자주 볼 거다. 즉 정책 발표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다음 후속 타가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장타짠 어떻게 봅니까? 한심했습니다. 뭐가요? 생뚱맞았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표심을 국민의힘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전략적인 판단을 누가 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물가 문제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회를 옮긴다? 이게 과연 서울 시민들 특히 마포, 용산, 양천, 영등포 이 표심을 과연 자극할 수 있을까? 세종시의 표심이 그래 여의도 국회가 세종시로 온대 야 국민의힘 찍어주자 과연 이럴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러한 중요한 국가의 기관을 옮길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빌드업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전 어떤 사전 전지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없었고 또한 2004년도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습헌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한심하다고 본 것은 이 정책 이슈를 던지면서 판을 좀 바꿔보겠다, 프레임을 바꿔보겠다, 표를 좀 더 이끌어오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장타짜 큰 선거 많이 치러봤잖아요. 당에 있을 때. 그럼 장타짜가 제일 참으로 뭐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이 왜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 먼저 여론조사를 맡겼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국민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타겟형 정책이나 행보나 메시지를 냈어야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민 아니면 세종시민 누구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봐도 자 그러면 국회를 옮기세요가 총선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냐. 여연에서 조사했다고 뭐가 1, 2등 나왔을 민생 것 같아요? 물가겠죠. 그럼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의료 장타짜는? 정원 이런 거 조정일 거고. 그러니까 장타짜가 참모라면 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인데 뭐 해야 되는데 네. 뭐 해야 될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겠냐고. 우리를 찍어주면은 물가 민생을 잘 챙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행보를 줬어야 될 것 같아요. 물가 메시지가 왔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새벽 0시에 오늘이죠. 새벽 0시에 송파에 농산물 거기 가신 거는 잘하신 일정인데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민생 경제 물가에 집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난번 대선과 지난번 지선 때 왜 한강벨트가 이겼느냐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한강벨트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부동산? 또 지난 지선 종부세 벨트예요. 그래서 강원현 서울대 교수가 그때부터 논문을 준비해갖고 뭘 발표했냐면 아파트 평당값이 100만 원이 오를 때 이제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 오르냐 그거를 데이터에서 그런 데이터 강원현 있어요? 교수가 논문을 발표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종부세 벨트가 나오고 이건 관습헌법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또 안이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2016년부터 그거는 너무 아주 촘촘하게 네.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아, 상당히 뭐 진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마포 용산 지금 마용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합리적 선택이론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면 어떤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느냐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었어요. 그걸 다시 부활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은 사실 세종시보다는 이 한강벨트를 다시 붐업시켜보자.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건가. 단순히 여의도 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개발 공약이다. 개발 공약이다라는 거죠. 마포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요. 마포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 문제로 생각하는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마포 의리죠, 거기가. 네, 그리고 소각장을 넣었을 때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지역 발전을 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마포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겟형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갑자기 큰 아젠다 이슈를 던진 게 너무 큰 걸 던졌다는 표심에 말씀이시구나.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차짜, 네. 요거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어때요? 그냥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저거 우리가 추진하던 거긴 한데 반대는 못하겠고 네. 아우 잘했어라고 올라타서 칭찬해주니 왠지 좀 껄쩍지근하고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속 좁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민주당이 그동안 잘했어 계속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장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를 왜 미루고 뭘 주면은 하겠다고 표를 주면 하겠다고 이게 매표 행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냐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이걸 경쟁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다. 진정성이 있는 건 우리다. 저기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지막 숟가락 얹기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압박해가지고 더 잘할 테니까 뭐 우리에게 표를 달라 하면 사실은 이게 효과가 반감될 거예요. 반감 내지는 아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뭐 괜찮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책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볼 때 여당이 좀 좋은 방향으로 경쟁을 하려 그러네. 뭐 그동안은 뭐 안 좋은 것만 보여줬는데 이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야당에도 별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이걸 해왔던 거잖아요. 해갔던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속 좁게 저는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잘하기 경쟁으로 나가면 지금 이거는요. 반전 카드는 아니라니까요. 반전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국민의힘 때문에 입장에서 보면 반전 카드는 아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도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도 이게 어이구 국회가 정치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네라는 느낌. 아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얘기 잘해 주셨는데 이게 출루는 돼요. 출루. 일루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홈으로 불러들이는 데는 아주 그렇게까지 그 홈런 한 방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약한 거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용산이다. 용산의 국정 운영 태도가 변할 것이냐 이거를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던지면서 답하기 곤란한 역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산업은행 부산이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답변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산업은행 부산이전 원래 정부에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여의도 금융허브인데 산업은행은 빠지냐 뭐 요렇게? 그 부산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산업은행 빠진다고 다른 금융사들 민간 금융사들 그러니까 많은 상징적인 그러한
그 은행들에 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산업은행이 빠지는 것은 금융허브 뭐 만드는 거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우리나라 없잖아요. 민간 증권사랑 금융사들 많고 외국계 금융사 유치한다는 건데 산업은행 부산 빠진다고 금융허브가 될 게 안 근데 되겠어요? 왜 국민의힘 편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 이거죠. 네. 부산에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상식적으로는 상당히죠. 장성철 소장 얘기가 지금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금융허브의 그 문제는 여의도로 어떤 쪽으로 가느냐는 건 앞으로 논의가 더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지만 더 알겠습니다. 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출루이고 그 후속타를 더 지켜봐야 자, 되고 그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러면 후속타. 제일 막강한 후속타 뭐예요? 뭐예요? 아는데 다 얘기 못하는 거야 혹시? 글쎄요. 아니 근데 기타짜 뭐라고 하죠? 후속타 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거예요. 네. 뭐냐면 뭐 계속- 중간중간에 벨트에 대한 네. 이건 지금 말씀하셨던 건 너무 미시적이야. 마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 소각장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면 각 이유세장 가서 그런 얘기는 할 텐데 지금 저 중앙당 가갖고 정책을 얘기하는 건 지역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벨트거든요. 그 벨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벨트, 뭐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이런 벨트에 대한 중단위의 네. 정책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지가 몸에 안 맞아요. 지금 구도 자체가 무슨 비유야? 아니, 구도 자체가 안 좋다니까. 야, 이 중의적 표현인데? 예? 구도가 안 좋아서 네, 바지가 몸에 안 맞기 때문에 벨트는 아무거나 네. 갈아 껴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네. 이러한 뭐 여의도 정치를 뭐 없애버리고 여의도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거를 기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느껴지는 게 네. 지금까지 뭐라고 바지가 맞아요, 얘기했냐면 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책이 없다. 정책 발표를 해라. 아, 계속 재밌네. 얘기했는데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아니다. 용산을 얘기해라. 네. 뭐 이게 아니 국민이 원하는 민생 경제와 관련된 이슈를 저렇게 8시 반에 했으면은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이슈를 던져 버리니까 과연 이게 표심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인 오케이, 거죠. 알았어. 자, 그럼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타찬? 민생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출루다. 그게 지금 오케이. 국민들이 제일 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의대 정원 문제 예.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요. 예.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내야죠. 문제 제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죠.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이면. 알겠습니다. 김타짜는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 출루에 불과하다는 건 동의했어요. 네. 문제는 다 아는 진단은 다 했는데 처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타- 그러니까 진단 한 대로 처방을 못 하고 있고 네. 진단은 지금 용산에 지금 굉장한 그 뭔가 이렇게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를 수술해야 되는데. 종양까지라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아니, 이거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비유적 저 표현이에요. 김타짜 개인 용산을 생각이에요. 종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병이라고 생각하면 네. 거기가 계속해서 곪고 있는데 네. 거기를 치료 안 하고 엉뚱한 데를 치료해서 거기까지 영향이 미치기를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자, 얘기는. 그럼 네. 김타짜가 진단 그렇게 했어요. 김타짜 생각은 국민의힘도 진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김타짜가 근데 지금- 눈치 보느냐고 못하는 거지. 그럼 김타짜가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고위 관계자예요? 네. 뭐로 할까? 상황실장으로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 상황실장. 네, 상황실장이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그럼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처방을 내릴 거야. 뭐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차별화인데 차별화라는 게 가장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3년 남았는데 예? 임기.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총선 승리 끝나면 미국으로 날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비행기 타고 날르 날래? 비행기 타고 날르라는 본인이 얘기지.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하는 얘기고 그 상황에서는 총선 승리하면 나갔다 들어오면 국민이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총선 승리하기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차별화 그럼 네, 차별화 해야 돼. 자, 그럼 뭐냐? 첫 번째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국민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니까 국민의 좀 뜻에 맞게 처리합시다. 예. 일단은 해임하십시오. 예. 예? 이런 거 의정 갈등 2,000명이 무슨 근거 옥조입니까? 예? 지금 뭐 한 번에 그렇게 했을 때 충격이 너무 많고 이게 정부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로 보이니 좀 유연하게 협상하는 자세를 갖고 네. 이것도 숫자를 단계적으로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야 용산이 너무 일방 통행으로 독선적으로 나올 때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기아 변속 박스 작용을 하는 알겠습니다. 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권에 희망이 있네 하고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후보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여당 내 야당.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처방은 아마 장타짜는 동의할 것 같아요. 2타짜기 갑니다. 2타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참 하나 더 유승민. 유승민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세 개를 하세요. 자, 요걸 가져가서 처방을 가지고 자, 이거 저 당에서 올라온 처방입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요 처방. 어떤 처방? 지금 김타짜, 얘기하는 거? 네. 아니 지금 아까 얘기한 거에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장타짜가 얘기한 게 맞아. 뭐냐면 이거는 선언을 할 게 아니라 실행을 하면 돼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멈춘 건 맞잖아요. 그 왜 면허 정치.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게 협상의 어떤 주체자다라고 인식을 시켰잖아요. 그쪽 의대 교수 협의회. 그러면 그걸 국민들한테 선언하거나 혹은 뭐 대통령실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거 계속 물밑 협상을 자기가 하면 돼. 그래서 보이면 돼요. 그래갖고 짠 하고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과를 내면 돼. 근데 그거를 자꾸 선언을 하면 대통령실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밖에 더 돼요. 안철수 지금 저 후보처럼 그런 어떤 행동으로서 차별하다. 그러면 또 이 안에서 분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해결자 좋아요. 해결자의 역할을 할 것과 자꾸 이렇게 정책을 내밀 것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종섭 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이종섭- 처방이 올라왔어 지금. 이 처방을 오케이를 할 것이냐? 이종섭 저기 대사의 문제는 핵심 모순이 아니에요. 이제 주변 모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를 만약에 해임하라 그랬을 때 해임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부딪히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중재를 해서 이종섭 대사를 해임 뭐 하는 걸 자, 추진해? 그럼 2타짜 질문을 바꿀게요. 예. 그러면 용산이랑 차별을 해야 돼요? 차별 안 해야 돼요? 차별화는 이거예요. 딱 내가 얘 하나만 들어줄게요. 네. 정동영이 노무현 청와대 들어가갖고 당신이 탈당하는 게 우리 총선 살 일이야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차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선 살 일이야. 500만 표를 줬어요. 그게 차별화예요. 그게 수평적 관계예요. 그때는 그거 안 했어도 졌어요. 아니 그건 결과론적이고.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실제로 선거운동 하는데 막대기를 꽂아도 저쪽이 이긴다고 했었어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정권 심판으로 늦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게 여의도 국회 정치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용산 정치 때문에 지금 그러한 감정을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용산 정치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자꾸 여의도 정치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넘어가기 전에 네. 어쨌든 제가 아까 그 종양 표현이 그 뭐 용산이 종황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네.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표현에 좀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엔 다른 표현을 잘 찾아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유, 품격 있는 방송이야 우리는. 예. 그래서 1분 남았으니까 고익에 맞춰드리기 있었죠. 네. 차별화 전략 써야 돼요? 아니, 안 아니, 된다는 아니, 얘기예요. 아니, 차별화 전략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지지율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지지층 흔들린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지층도 흔들리고 분열이 생겨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그게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연착륙하면서 서사를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부딪힘이 있었으면 모를까. D-14인데 갑자기 차별화? 그건 지금은- 그렇죠. 일관성 있는 자, 어떤 그러면 모습도 짧게. 아니죠. 예. 그럼 중도층을 어떻게 잡아요? 판세는 어떻게 뒤집어요? 아니요. 중도층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민생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생이 바로 이거거든요. 즉 나한테 내가 투표를 해서 어떤 이익이 생길 건가. 경제적 이익이든 무슨 이익이든 정치적 효능감 말고 중도층이 지금 아니, 근데 하는 건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이익이 실질적으로 그럼 들어오냐의 이 문제예요. 얘기는 일반적으로 야당은 분노 투표를 유도하고 여당은 이익 투표를 유도하잖아요. 그 분노 투표하고 이익 투표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 요거구나. 야, 재밌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거에서 제가 광고 이거는 듣고 반론을 자, 출연료 드려야 돼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새싹 청취자님입니다. 야, 이거 이 선거 캠페인을 우리처럼 하면은 무조건 압승이야.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부동층이 움직이는 막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새싹 청취자 한태경님, 정치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일인가요? 새싹에 뿌리 내는 그날까지 파이팅. 커피 당첨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이요?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25만 원 국민들한테 현금 지급하겠다. 그래가지고 매표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아니지 그건 선별적 그걸 지금 복제예요. 커피로 지금 자, 잠깐. 네. 저희의 커피 이벤트와 정치권의 공약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집토끼 산토끼 한 건 누구예요? 접니다. 예. 자, 고액이 있다 하고 네.
김타짜가 네. 반론을 네. 들어야 된다고 여기 써 있는데 반론 하면은요. 잊어먹었대 반론. 아니 반론을 하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반론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의 정책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구도, 인물 이슈 정책이잖아요. 예? 정책은요 구도가 어느 정도 예? 삐까 비등비등 할 때 그걸로 경쟁하는 거예요. 정책 되게 중요하죠. 근데 구도 자체가 굉장히 뭔가 공고하게 잡혀 있는데 정책으로 구도를 흔들겠다. 그렇게 하려면 그 정책 자체가 구도를 흔들 만한 거대 이슈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는 제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루 정도 그러니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지만 이게 반전 카드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 선거 결과는 크게 영향을 못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책 심판론 짧게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이거예요. 자, 정책 심판론은 이거죠. 정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 참. 정권 심판론은 어떤 정권의 중간 선거에도 사실 정책을 심판하거든요. 정권을. 잘했으면 정권을. 그래서 잘했으면 상 주고 벌했으면은 벌을 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주는 건데 자. 못했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야당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야당을 봐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2단계가 야당을 보는데 그렇죠. 야당이 정말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당이냐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정권 심판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992년에 존 메이어 좀 총리가 영국의 보수당 당선됐을 때 왜 당선됐냐면 그 직전에 보수당이 완전히 노동당한테 졌어요. 여론조사에서 다 졌어요. 근데 결국은 당선이 된 게 왜냐? 당시에 이 당수 그러니까 노동당 당수가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무리 해도 최악이면 거기 못 주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이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중도층 국민들은 야당이 최악이지만 지금 정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야당도 저는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당 심판이 정권 심판이 있은 후에 저는 그거는 그 다음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서 하고 정리하고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근데 또 비슷한 얘기야. 뭔데?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잖아요. 옛날에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말이 아니라 발을 봐야 된다. 예, 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강훈식 의원이 배치 달기 전에 방송할 때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은요 말이 아니라 발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행보가 중요하다. 예, 그리고 지금 재선 의원입니다. 예, 3선에 도전하는 강훈식 의원. 어쨌든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디 갔나 보니까 오늘 자정 0시에 송파구 가락시장 첫 번째 일정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입니다. 그럼 아직 시작 안 했겠네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고 예고가 돼 있고 녹색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고 새로운 미래는 가락시장, 개혁신당은 영등포 소방서, 조국혁신당은 부산에서 출정 시간 예정이다라고 이제 쫙 보도가 됐습니다. 정치인은 말은 아니고 발을 보라라는 네. 기준에서 보면 어느 일정이 제일 눈에 띄어요?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고 짰을 거 아니에요, 각 당에서. 예, 뭐 김타짜 양당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네. 짰다고 저는 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정은 네. 정치의 종합 예술이에요. 일정이 정치인한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일정만 중요한 게 아닌 게 문제예요. 그 일정에 맞게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너무 시청자분들께 죄송한데 일정 잘 짰어요. 누구요? 예? 물가와 관련돼서 저 국민의힘. 해가지고, 예,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 잘 짰어요. 네. 가락시장. 그럼 그 물가와 관련된 정책을 세게 내야 돼요. 그 세게 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물가의 책임이 누구예요? 현 정부잖아요. 그럼 현 정부의 자세, 그럼 현 정부의 잘못한 점, 뭐 아니면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 진단 이런 걸 진솔하게 얘기하고 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미진한 건 이런 게 미진했으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종 가장 문제 있는 곳은 용산이다. 그래서 이거를 용산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지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산역인 거야? 그 청와대 옛날에서도 광화문에서 했겠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용산 앞 네. 대통령 앞으로 가면 또 네. 너무 그래서 용산 저기 그러니까 하잖아요. 정권 심판으로 부각시켜서 용산역을 간 거다. 자
야당은 이 타짜는요. 예. 저희 어느 일정이 저 눈에 띄어요? 아니야, 둘 다 눈에 띄고요. 네. 시간이 더 중요해요. 시간. 0시부터 시작했다. 10시에 시작한다. 0시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 0시에 뛰어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늘 주장하듯이 1시간 더 상대동보다 1시간 먼저 시작하자. 네. 상대동보다 1시간 더 늦게 끝내자 하는 걸 몸소 0시에 시작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정치인의 일정, 아까 이 선거 유세 일정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게 스토리로 연결돼야 되는데 어쨌든 0시에 어디 가겠습니까?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데 당연히 시장 가는 것이고 물가 얘기는 한 말씀만 드리면 물가를 정책을 어떻게 펼친다라는 건 사실 물가는 외생 변수가 많아요. 고금리고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대판단은 2021년에 9,000원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때 이유를 어떻게 됐어요?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사과도 역시 지금 천재지변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의 정책을 갖고 어떻게 지금이 가장 힘들다라는 기준을 사실 어디에 잡을 거냐라는 알겠어요. 건 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장 타짜는요. 민주당은 정치 행보를 하면서 선거 일정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용산 이거고. 그리고 용산역이 호남선 출발지니까 그렇죠. 이제 맞아요. 지지층을. 근데 용산역 광장에서 하니까 어쨌든 대통령실 앞에 두고 네.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가가 정책? 민생 중요하니까 거기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눈여겨본 게 조국혁신당의 일정이에요. 나 그거 궁금해가지고 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조국혁신당은 왜 부산이에요? 이러고. 지금 부산 고향이 부산입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이 좀 흔들린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낙동강 벨트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주말인가요? 네. 배재정 후보 지원도 하러 가고 그건 아직 미정이랍니다. 낙동강 네.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보도는 낙동강변을 같이 산책한다. 네. 부산 민심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네. 그러한 조국혁신당의 의지가 좀 표현된 일정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금 판세를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미가 읽혀져서 예. 저는 조국혁신당이 부산 왜 갔을까 그게 좀 눈여겨봤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조국혁신당 얘기할 때 제가 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궁금한 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역할 분담인 건지 아니면 경쟁 관계인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부산 행보와 네. 역할 어울려서 지금 할까 나온 김에 지금 해요. 하시죠 뭐. 아니 나는 그게 왜냐면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위에 점한다면서요 민주당보다. 네. 그죠? 근데 사실은 부산이라는 지역이 민주당 계열 후보나 민주당 되게 중요한 지역이죠. 거기서 국민의 표를 많이 가져오면 대선도 이기고 총선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구를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이 부산까지 간다는 건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민주당보다 우위에 섰으니 이제 부산 쪽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어? 이거 아닌가 하는데 그냥 호남은 아니에요? 호남은 자기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타 지역에서 무엇인가 기반을 갖거나 타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여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전략적 선택을 전략적 하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아까 처음에 김태현 앵커가 얘기했듯이 왜 갔느냐. 보완이 아니라 사실 경쟁이에요. 거기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좀 반감이 많아요. 산업은행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약속을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산업은행 그 이전 관련해 법안 개정. 법을 개정해야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갔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갖고 부산일보를 포함해서 부산 언론들이 굉장히 비난을 해서 그러면 부산을 누가 지금 맹주로 해서 그 하나의 어떤 이 부산 민심을 가져갈 거냐. 그럼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가갖고 그 지역에서의 그 흐름을 타면 호남은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중원까지도 해서 어쨌든 이 비례에 바람을 더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전략적 선택 저기가 되는 집이네. 그러고 그렇죠. 쫙 간다. 어떻게 봅니까? 조국혁신당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중도층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읽고 싶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싶은 사람인데 조국 혁신당 좋아서 찍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찍을 데가 없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표 줄 데 없으니까 민주당 찍어야 되는 거고 민주당 찍자니 민주당도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내가 밀어줄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조국
그 신당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에 나오는 반윤 비명.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본인들이 조금 그거를 반사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 국가와 뭐 정치의 뭐 모범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듯이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들. 저는 이거 결과적으로 중도층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좀 겸손하고 좀 그래야지. 그래도 잘못한 건 좀 인정하고 그걸 기본으로 깔고 행동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잘난 척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네. 부산에서 처음 공식선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부산이잖아요. 고향이니까. 네. 거기를 이제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계속 그 부산 사투리로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는 것도. 네. 고마 치아라마 뭐 이런 것도. 근데 여러 가지 누구도 의미가 쫄리제. 있겠죠. 요것도 이제. 계속 부산 사투리로만. 부산 분들이 들으면 다 웃겠네요. 거기에 정통 사투리 액센트가 있는데. 맞아. 현지인들만 정확히 할 수 있는. 어쨌든 자 근데 그러면 앞서 그럼 김타짜 지적대로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막 어쨌든 기세를 올립니다. 펀드도 200억을 얼마 200억 맞아요. 200억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모았던데 50분? 53분인가? 네. 그럼 기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4분. 그러면 이 기세가 계속 가서 예를 들면 비례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총선 이후에도 전국의 어떤 캐스팅부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거가 아마 지금 언론의 관측인 것 같은데 김타짜 얘기 들어보면 네. 중도층의 반감을 사서 꺾일 수도 있다. 이건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냥 봐요? 꺾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는 첫 번째 방파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국 아니요. 혁신당. 정권. 그래요? 정권 심판이라는 첫 번째 방파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방파제까지도 있는 거예요. 조국 네.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야당 심판이 그 다음에 뭐 오만하게 나오면 심판 안 받겠습니까? 좋아서 당신들 찍은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믿는 구석이 저는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 잘하려면은요 이 두 정당과 다른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상관없다. 뭐 우리가 모범을 보일 필요 없다. 도덕적으로도 뭐 이렇게 좀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에는 또 심판 받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현재로서의 전망은 전망. 조국 혁신당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론 현재로서. 보도들 보면 그렇게들 전망한다고 기사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투표로 한 20% 얻으면 10석 얻거든요. 네. 그러면은 10석이라는 의미 있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 본인들이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끌어내리겠다. 이것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말이 과해지는 게 대통령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탄핵 정국으로 갈 것 같아요. 2022년 총선 개원하자마자 네. 계속 그런 법안을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낼 것 같아요. 이제 법안은 10명이면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히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조국 혁신당의 의석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로 경쟁을 하는 모양새는 탄핵을 연상시키고 왜냐하면 이쪽은 해고 얘기하고 이쪽은 무슨 뭐 종식을 얘기하고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점점 유도할 거예요. 왜? 또다시 혼란스러운 정국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마냥 우상향으로 갈 건 아니다. 조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만큼 중도 일부도 아니 또다시 우리가 혼란으로 가느냐에 대한 역풍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요. 원래 왜냐면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비극적인 거니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탄핵 얘기 나오면 야 그러지 마 오버하지 마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항상. 그렇죠. 야 고개 들면 골프랑 선거는 고개 들면 안 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보수층 결집할 수 있으니까 야당에서 200석 하고 뭐 탄핵 얘기 나오면 보수층 결집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렇죠. 것이 예. 이제까지 패턴인데 지금 브레이크 없고 계속 가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원래 그거는 이렇게 그런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면 역풍의 기미가 보여야
이거 봐라 이거 잘못하면 역풍이 그 제대로 불겠네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과도한 얘기를 해도 역풍 불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다. 그렇죠. 야당에서? 그 이유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에서도 변할 기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세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오히려 여론이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보세요. 일단 저 김타짜는 역풍을 기미를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가 있어서 야당 밀어붙이는 거다 얘기고 지금 이 타짜는 보수층 결집할 수 있다. 역풍 불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장 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역풍이 안 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정권 심판원이 높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도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들이 국민들의 반감을 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탄핵이라는 또한 중간에 임기가 단축된다라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생각 가지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이 총선 전에도 범야권이 180석 얻었는데 나 국정 운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뭐 총선 이후에 똑같은 의석수 얻는다고 내가 뭐 국정운영 못하겠어? 이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왜요? 그때는 총선 전에는 그래도 뭐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좀 더 많은 의석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 운영이 가능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얻어버리게 되면은요. 평가가 끝나버리니까. 네, 레임도 올 수밖에 없어요. 국정 운영 불가능해져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 제대로 말씀에 동의하는 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전에 180석 가지고 민주당이 뭐를 밀어붙이면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이 작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과거의 선거의 결과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선거의 결과로 만약에 입법을 밀어붙이잖아요. 독주라는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이 타짜가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암담한 없어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도 21대 총선에 민주당은 정통 민주당의 인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어떤 내가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금도라는 건 최소한 금도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지금 22대 총선에 지금 공천한 사람들을 보면 맞아요. 그리고 비례 앞순위들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늘 뽑아줄 수 있는 그 지역들 이렇게 해서 후보 인자들을 보면 21대 총선은 그래도 중진들 또는 원로들의 어떤 흐름도 있었고 전혀 없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대거 입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어려운 혼란스러운 전국을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죠. 탄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당내에서 자기 목소리 다 낼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태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말을 좀 거칠게 하는 분이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데 그보다 더 이제 2배, 3배, 10배 더 심한 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요? 국회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거친 언사들이 난무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타짜에게 그러면 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지금 정권 심판에 세니까 그냥 가감 없이 야당에서 200석 탄핵 얘기를 한다. 그걸로 막아내려면 그걸 반전시키려면 국민의힘은 뭐 해야 돼요? 저는 일단 그 프레임은 찬성하지 않아요. 정권 심판론이 무조건 다 성공하리라는 기반은 30% 내외의 낮은 지지율 지금까지 보면 30% 내외의 낮은 지지율에 저 대통령 많았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30% 미치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30% 미치였고 근데 다 승리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200석 야당에서 200석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보름 남았는데 뭘 해야 이 판을 바꾸고 그냥 200석 주시면 야당이 200석 드리면 200석을 주면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 없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읍소작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으로 입법이 넘어갔을 때 또다시 연상되는 소주성과 그다음에 부동산 과세 입법 즉 그때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재산 피해를 입었고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증벌적 과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정책적 이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야당이 200석을 가졌을 때 어떤 혼란이 나올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권자 여러분 요거로 간다. 그렇죠.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건 두 번째 저는 문제다? 제가 만약 참모라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시키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건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꾸겠다. 야당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의료 정원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보겠다. 그런 모습, 좀 뒤로 물러나는 모습, 좀 사과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네. 국민들의 며칠 분노감이. 앞두고 저는 100% 저는 솔직히 100% 동의하는 게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저는 제가 속한 당까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내적 갈등이. 그래서 정말 중도층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현상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이걸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중도층 유권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방탄이냐 파탄이냐. 방탄이야 파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 너무 그러니까 파탄이 나느니 방탄으로 가겠다는 게 저는 지금 중도층의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의 태도 변화고 인식의 변화예요. 그거 없이 그냥 다른 걸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판을 바꾸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반론 있으세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쇼하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이 역공작이 많이 나올 겁니다. 중도층도 14일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사과를 한다. 그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쌓아왔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들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부분을 찬성한 유권자들도 있거든요. 그 캐릭터로 계속 가야 돼요? 아니요. 그럼 지금 근데 중요한 지금 건 현실이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중요한 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아니라 총선은 어차피 입법이고 입법에서 어떠한 정당으로 지금 그 주도할 수 있는 정당이냐를 보여주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다.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너무 현실 부정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앞서 장타짜가 부산하고 낙동강벨트 여당이 흔들린다는 얘기했습니다. 관련 여론조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25일 기사입니다. 국제신문과 부산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1일 24일 다 해야 돼요. 이거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북갑 부삭 북갑, 남구, 사상, 사갑, 해운대갑, 경남 양상을 6곳에서 전화면접 조사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들을 중앙일보 25일자에 정리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의도 타짜에서 마무리할게요. 어우 숨차다. 김타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감사합니다. 그랬어? 아니 저 흔들린다고 해야지.